30몇 개 성을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성에서 젊은이들이 많은 도시나 지역은 소비가 부동산하고 직결이 되면서 소비의 증가율 자체가 확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한국적인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데 고점에 물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모시고 싶었던 분을 오늘 드디어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뿌듯한 2025년 벽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자본시장연구원 그리고 유튜브 상하이 클래스 그리고 전 미래에셋 자산 중국 대표이사셨던 신용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부양책 엄청 하고 있잖아요. 네. 작년에도 몇 번을 했고 9월 달에는 네. 추가를 했고 또 연말에 또 한다 그러고 또 네. 앞으로도 또 한다 그러고 도대체 몇 번을 할지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은 한번 9월 달에 한번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미미해요. 네. 그래서 이 경기가 왜 살아나지 못할까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저희 채널의 네. 생각이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동의 드리고요. 부동산이 이제 중국 사람들 또 그쪽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는 뭐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네. 근데 그 70%의 내 자산이 최근에 2, 3년 동안에 지역에 따라서 뭐 20, 많게는 40, 50 이렇게 빠졌다 그럴 때 그것이 엉덩이 밑에 깔고 있는 자산일지라도 주는 심리적인 위축 이런 게 대단히 크죠. 네. 예, 그게 이제 시작이었다 그러면 그럼 그 전에 왜 부동산을 이렇게 이제 찍어 눌러야만 됐을까? 네. 그거는 정책 당국자들의 판단이었던 거고요. 결국은 성장의 동력이 지방 정부가 끌고 그다음에 투자자들 아니면 집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가져온 모델이 20, 30년이었다 그러면 그거의 모델의 한계점을 이미 길게 보면 10년 전, 짧게 봐도 한 5, 6년 전부터 봤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점도 봤고 그런 거를 갖다 고치기 위한 어찌 보면 이제 성장 동력을 갈아 끼우기 위한 그런 조치를 했고 지금까지 그들의 정책 당국자 뭐 소위 말하는 시진핑 그 주변 사람들 다 이것은 일시적인 성장통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죠. 부동산이 눌림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대신에 신질 생산력으로 대표되는 하이테크 쪽, 뭐 전기차도 들어가 있고, 소위 요즘 많이 포커스만 반도체도 들어가 있고, 이런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성장통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1, 2년 정도 버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일본 모델로 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아닌가 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게 일본하고는 다른 게 일본은 그냥 쭉 가면서 15년, 20년을 갔다가 그렇게 길게 가면서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지금 2년, 3년 만에 정책을 바꾼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저체온증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끌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물속으로. 이거를 이런 뭐 쇠 고리를 끊어주든가 아니면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 막 섞여 나오다 보니까 부동산도 지금 아직은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에서 사실 여러 가지 작년에 이제 5.27 정책 나오고 나서 8월 정책 나오고 9.24 정책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중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더 이제 수술해 보니까 열어보니까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암 수술했는데 야, 암 1기야. 뭐 여러 가지 뭐 3기, 4기 그렇죠. 맞아요.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지금 이 고정관념을 바꾸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뭐냐면 기존에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대출 풀어주고 그다음에 매입 제한 풀어주고 이렇게 되면 항상 1, 2년 내로 바로 치고 올라왔거든요. 부동산. 2013년, 15년, 15년, 16년, 뭐 2019년 다 그랬죠. 근데 이번엔 아닌 거예요. 그 아닌 이유가 결국은 이제 누적되고 쌓여있던 것들이 한 번에 뻥 터지면서 결국 이제 진짜로 뭐 종합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지금 4년째 들어오고 있지만 하락이 이것이 금년에 과연 얼마나 이제 이 터닝 포인트가 될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결론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집중적인 정책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의 그 시작이 작년에 이제 9월 26일 이후에 10월 8일 날 그리고 11월 초에 나왔던 그런 부동산 관련된 정책의 뭐 선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구체적인 넘버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넘버는 11월 5일 이후에 완전히 바뀐 거죠. 바뀌어서 이거는 미국을 봐가면서 해야겠다. 이런 이제 판단이 쓴 것 같고. 근데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지방 정부의 그 부채를 끊어주는 게 시작이었고 예. 그 끊어주는 뭐 이유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끊어주고 나서 그럼 뭘 할 거냐라는 그 뭐의 문제에 있어서는 방향은 정해졌고 해야 되는 일은 정했는데 그걸 갖다가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요 부분은 숫자는 아직 일부러 그냥 꾹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고 그건 좀 이따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네.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코로나 없었으면 부동산 분양 됐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풀면. 근데 이 코로나로 인민들의 생각이 확 뒤집힌 거 아닌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실 중국에서는 지금도 금기사항처럼 되어 있어요. 이야기 꺼내는 게.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지금 입틀막을 당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12월에 입틀막을 당한 이유 자체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린 게 뭐냐면 5%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를 하면서 그 분석이 코로나로 연결은 거기서 확실히 워딩은 안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의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 원래 청년들이 많은 나라 내지는 많은 지역이 소비도 활성화되고 경기도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 이론, 이게 뭐 검증이 되고 증명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상을 탈 수도 있는 제가 볼 땐 그런 시각인데 중국은 지금 노인네들은 소비가 엄청나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아마 처음 들으셨을 텐데. 근데 젊은 친구들은 소비가 완전히 죽었어요. 30 몇 개 성을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성에서 젊은이들이 많은 도시나 지역은 소비가 부동산하고 직결이 되면서 소비의 증가율 자체가 확 빠진 거죠. 부동산하고 연결해서? 네, 부동산도 그렇고.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코로나 직전에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집을 많이 샀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었던 일이 뭐냐면 그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결국은 부동산에 어떤 편승했던 사람들 중에 조기에 탔던 사람들은 워낙 바닥이 낮기 시작을 했으니까 떨어져도 여기인데 이쪽에서 시작했던 친구들은 이 폭이 지금 푹 꺼지고 들어간 거죠. 이거가 주는 충격이 소비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딱 들어가 있는 그 젊은 층들. 그래서 청년층과 중장년층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은 계기가 된 게 코로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한국적인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데 고점에 물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산 대출을 받은 게 맞아요. 자기 자산이 다 녹아버린 거니까 쓸 돈이 없다.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전부 다 그렇게 추측하고 유추는 했지만 뭐 조금 더 풀어주거나 하면 그래도 1년에 성장률이 5% 갈 텐데 뭐 7% 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겠냐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학자의 그 분석으로 보면 지금 현재 중국의 성장률은 5%가 절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영리를 건드린 거죠. 그리고 그래서 고용도 그만큼 안 나온다. 고용이 안 나오는 거가 어디로 갔냐? 농촌으로 스며들어갔다. 그래서 도시에 나와 있었던 4,700만 원 노동력 중에서 4,100만이 지금 농촌으로 들어갔고 600만 명은 취업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거를 성장률을 설명을 하려면 5%로 설명을 하면 실업률이 이렇게 높을 수 없고 실업률이 이렇게 높다고 보면은 성장률은 분명히 과장돼 있는 거다. 그 부분을 이제 다른 뭐 관방 경제학자나 이런 친구들은 5%를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요. 뭐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간단히 그냥 해석이 여기도 이제 논리가 있고 저쪽도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건강한 갑론을박인데 그 정도 분위기까지 공개된 석상에서 했던 게 작년 9월 이후에 지금까지 분위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개인적으로 블로그하고 위챗이라든가 계정, 공개 계정 이런 게 막힌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무슨 뭐 어디로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탐방 내지는 이제 대담 정도 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꽤 큰 증권사에 꽤 유명한 그런 이코노미스트인데 가오선원이라고.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 게 굉장히 뭐 시장이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마다 한 가지 인사이트씩 주는 그런 영어만 됐으면 아마 상당한 글로벌리 굉장히 유명한 이코노미스트가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중국에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에서는 이제 액세스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뭐 안 들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으니까. 근데 듣다 보면 훨씬 더 현지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인사이트를 가지고 많이들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똑같네 한국하고요. 영어가 안 돼가지고 글로벌하게 못 펼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돼서 이렇게 쭉 넓게 가는 사람들이 있거나 뭐 외국어 잘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중국에도 그런 경제학자들 보면 시간 되면은 진짜 제 채널에서도 그리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되게 배울 게 많고 예, 해석도 그렇고. 네, 상하이 클래스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 그 정말 아, 저희 감사합니다. 증시학도 TV는 이제 보편적인 얘기를 다룬다면 네.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의 중국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상하이 클래스에 가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네.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 거슬러 올라가서 네. 아니 도대체 집값이 왜 이 모양이 될 때까지 왜 못 막았을까? 인 거죠. 제가 볼 때는 못 막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특히 네. 이제 2019년, 2020년까지 해서 레드라인 3개 딱 걸 때까지는 가족은 돈의 힘이 없고 결국 중국에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자본시장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었다. 여기서 자본시장인 건 주식시장, 기업시장? 주로 주식이죠. 네네. 주로 주식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딱 떨어져서 이제 A 시장만 말씀드리면 A 시장 지금 상장된 주식이 5,400개잖아요. 네. 5,400개 중에서 1,000개 가는 게 10년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로에서 1,000개 만드는 게 이제 91년부터 10년, 11년 걸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00개 가는 데까지 또 12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2,000개까지 22년 걸려서 됐는데 2,000개부터 5,000개까지 13년 걸렸거든요. 6년, 4년, 2년 이렇게 되면서 1,000개씩 늘어났어요. 네. 그게 지금 저희가 중국에서 보면은 과창판이라고 하는 스타마켓에 지금 한 800개 주식이 올라가 있을 거고, 나 창업한 주식, 심천에 이런 쪽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심사 승인 비준을 하던 제도에서 거의 등록 제칙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거나 막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5,400만 개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5,400개가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얘들은 10,000대1을 뚫고 올라간 애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대, 의대 간 애들이에요. 예, 북경대, 청와대 들어간 애들인데 그런 경쟁을 뚫고 올라갔지만 여기서 이제 체제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질긴 비용 엄청난 그런 그 경쟁을 뚫고 올라갔더니 내가 안전하지 못한 것 같아? 기업가들이 민영 기업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국유기업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2,000개에서 1,400개가 국유기업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네네. 그 국유기업을 제외하고 민영 기업들을 3,600~700개가 네. 그 뒤에 쭉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 민영 기업들의 자금 조달의 목적은 당연히 기업가 정신 그리고 자기 사업에서 넘버원 M&A 하기 위한 거여야 되는데 올라간 기업가들이 딴짓을 하게끔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게 시진핑 이후였어요. 뭘까요? 딴짓? 어떤 딴짓? 그러니까 돈이 생겼는데 그것도 하나의 뭐 대체 권력이잖아요. 예.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느낌. 예를 들자면 공동부유. 그렇죠. 뭐 이런. 불안한 느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옥죄어 간다 그럴 때 인간은 결국 탐욕인데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평생에 노력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철저하게 이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완전히 저쪽으로 가버리든가. 예. 둘 다 했던 것 같아요. 일부 기업가, 뭐 제가 일반화는 못하겠는데 일부 기업가들은 뺐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에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 법에 저촉되는 방법 이런 걸 썼던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에서도 그런 기업가들에 대한 옥죄는 이런 것도 많이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기업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결국 이제 다른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것들이 어찌 보면 체제 비용으로 제도 비용으로서 중국의 전체적인 주가를 억누르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반면에 또 체제 효용도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도 효용도 있고 전 기업으로 딱 보면 3천 몇백 개 주식이 올라가는 기간 동안이 최근에 4년이었다고 치고 6년 길게 보면 6년이었다고 치면 6년 전 트럼프 이제 1기 후반부고 근데 트럼프 1기에 보면은 4년 동안에 3년 주가 좋았거든요. 네. 트럼프 말고 바이든 시기 4년 내내 안 좋았어요. 그 4년 동안 있었던 일이 바이든은 이념과 또는 중국을 갖다가 완전히 그 다자주의로 해서 엮어가지고 중국만 이제 때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스스로 막 방어하려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서 막 그 이런 것들이 막 부동산으로 몰리는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제도나 체제를 총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청년들의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이제
눌러야겠다는 그리고 부동산 모델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거는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이론 경제학들이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 정당성과 명분은 있는 거예요. 예. 실행력이 또는 실행성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만 좀 막으려고 그랬는데 다 막힌 거죠. 네. 싸그리 다 쫙 이렇게. 아니 당연히 싸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게 자산 규모가 그렇죠. 지금 뭐 정확한 자산 규모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국의 부동산 자산 500조가 넘죠. 중국 돈으로 600조 가까이 되는 걸로. 55조 달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 그 정도 500조 달러, 600조 달러 그렇죠? 예. 77 맞네요. 대충 하죠. 예, 예, 500조. 언제는 뭐 네. 70조 달러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빠져서 50조 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봐야 중국의 GDP가 1년에 17조 달러 이렇고 네. 주식시장 10조 달러 이런 얘기가 나오니 5% 10%만 깨져도 네. 맞아요. 방법이 없는 거 같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쏠림은 좀 사실 뭐 우리도 뭐 별로 할 말 없는데 네, 예, 네. 뭐 일본도 과거에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그 제도적인 부분을 또 하나 또 보셔야 되는 게 펀더멘탈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도가 다른 게 미국은 간접 금융시장이 아니잖아요. 네. 직접 금융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잘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 지금 세상에 필요한 중국은 간접 금융시장이거든요. 은행 중심. 은행 중심이죠. 은행 이꼴 대출이고 네. 대출 이꼴 부동산이고 네. 자산이고 그 구조가 이렇게 쫙 굉장히 깊게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제도 비용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언제쯤이나 풀릴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풀리기 어렵다고 봐요. 부동산의 의존도, 부동산의 어떤 중심 그런 거는. 근데 그게 이제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국가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자본시장으로 가라라는 이제 어떤 강령 가이드라인은 작년 9월 24일 이후에 나왔죠. 그거는 네. 정말로 굉장히 그 충격적인 그런 방향 전환이었던 건 맞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자.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거기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이런 이제 개핑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이 찍어 누르다 보니까 자본시장으로 가라. 그리고 저축이 지금 저축률이 34%, 뭐 농민공은 45%이 정도인데 그 돈을 빼가지고 자본시장으로 가서 뭔가 배당을 받을 그런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을 낼 투자를 하라라는 거는 좀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지에 가서 조선족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그래도 본토 사람들은 집이 몇 채씩 있습니다. 보통 적어도 2채는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아 이거 경기 풀리려면 진짜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국 인민들이 정부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워낙 평지풍파를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자기 살 길 자기가 챙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축률이 바로 떠올랐어요. 이 고공행진하는 저축률은 도대체 네. 뭐냐? 경기가 계속 하강하고 있고 네. 그럼 채권 금리 떨어지는 것까지 네. 연계해서 아 그러면 경기가 정말 쉽사리 풀리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드라이브 우리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기업이라든가 산업 정책으로 보면 정부가 드라이브 거는 대로 가는 게 중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중국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산업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가 거의 절대적이었는데 맞죠. 근데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중국 인민들은 산업 정책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중국 인민들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산업 정책 보는 것과 중국 사람들 심리 보는 것과의 간극이 쫙 벌어져 있는 거예요. 네.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부동산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내 거가 관련된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도 말씀드려 하지만 2억 명이 뭐 2억 3천만 개 계좌가 있다라고들 이제 이쪽에 뭐 중국 보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로 활성화되어 있는 계좌는 5천만 개밖에 안 돼요. 정말 적네요. 그러니까 그게 인식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뭐 일부 보시는 분들이 뭐 2억 3천만 명이 투자를 한다는 거는 2억 3천만 개라고 봐야 돼요. 계좌가 예, 계좌 계좌가. 숫자 뭐 1인당 여러 개 있을 수 그러면 그것도 있어요. 이제 좀 길게 보시면 중국이 10몇 년 전만 해도 1인 1계좌였어요. 부장님이나 저나 계좌를 열려면 딱 한 명이 하나만 열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우리 신한증권에서 열든 아니면 뭐 삼성증권에서 열든 미래에서 열든 딱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계좌를 복수로 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좌 수가 늘어나긴 했죠. 그런데 우리도 뭐 100만 원씩 10개 나눠가지고 맨날 100만 원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거의 한 군데 주로 쓰고. 그러니까 사문화된 거의 뭐 그런 계좌가 많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중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선 도시 위주의 네. 일부 사람들일 거고, 근데 이제 노이즈는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거래소 통계가 최근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5천만 계좌는 아마 2년 전 수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 1년 동안에 뭐 몇천만 명 늘을 수 있지만 억이 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근데 부동산은 말씀하신 대로 왜 뭐 중국에 대한 통계의 오류 중에서 뭐 집이 6억 채가 있네, 빈집이 뭐 1억 5천만 채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조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말씀을 드리면 6억 채가 아니고 6억 동이고 6억 동은 학교 건물, 창고 건물, 뭐 이런 오피스 건물 다 동을 합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또 나오죠. 그럼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한 채에 한 동에 100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맞죠? 아파트 같은 거. 그러니까 어쨌건 근데 주택에 대한 매체다 이거는 중국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어요. 예.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억 채다 이거는 이제 6억 동을 잘못 우리 군대 막사도 하나 들어가는 거고. 그런 반면에 빈집이 얼마 있다.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 버전이 있어요. 5개, 6개 스토리 버전이 있는데 다들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 일부가 요 샘플 조사를 한 것도 있고 또 한전에서 뭐 우리로 말하면 여기 한전 같은 저기에 스테이트 그리드 이런 데서 뭐 전기 사용량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뭐 6개월 동안 안 돌아가는 게 매체다. 그것도 다 이제 뇌피셜이고요. 네. 없어요, 공식적인 숫자는. 근데 빈집이 많긴 많아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현재 어떤 상황이냐? 2천만 채 정도 이 신규로 거기서 이제 일수방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퍼스트 핸드, 이쇼방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 한 2천만 채 정도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 있어요. 새로 네, 새로 지어진 지은 집들. 거? 근데 지금 한 3, 4년 동안에 쌓여서 지금 이제 팔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준공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짓고 있거나 준공됐거나 다 합친 건데 어쨌건 이제 개발상이 가지고 있는 게 2천만 채 되고 또 이제 세컨핸드로 해서 Rshow라고 하는 이게 한 2,300만 채의 매물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팔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방수가 집수가 4천만 채가 조금 넘는다. 근데 그 부분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은 매년 뭐 1,000만 채 이상을 갖다 시장에서 사주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재고 수량으로 따진다 그러면 3년 정도의 재고는 쌓여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재고가 쌓여있다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느냐 건 아니고 작년에 이 정책들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조정을 받은 일선도시 핵심 지역이나 이런 데는 지금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 특히 10월, 11월, 12월 3개월 수치는 확실히 거래량은 늘었어요. 문제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재고 물량과 관련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2,000에서 4천만 채 정도는 전국구라 그러면 이게 일선도시 쪽은 아무래도 땅이 적다 보니까 정비례해서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 정도로 이제 세그먼트 데이터는 안 봤었는데 어쨌건 그런 부분들이 일선 도시부터 해결이 된다 그러면 3, 4선 도시는 뭘로 해결되느냐? 결국 정부가 사야 돼요. 그게 이제 서우추라고 하는 중국말로 해서 우리로 말하면 우리 그 추곡 수매하듯이 그 돈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던 게 이제 재정 정책에서 방향만 정해지고 얼마를 할 거냐라는 부분 정하는 거는 중앙에서 정해서 지방 정부에 하달을 하고 지방 정부는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을 발행을 해서 개별적으로 지방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허페이다 창신 매물이 있는 허페이 같은 그런 도시에는 인구 유입이 되니까 우리는 뭐 조금 많이 살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인구 유입이 안 되면 하남성, 정조, 소림산 이런 데는 뭐 적을 수 있죠. 니네가 알아서 하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그런데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정해줄겠죠. 그리고 그것도 니네가 특수목적 채권을 발행을 하면 그것도 알아서 해라.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들이 이제 결론이 나는 게 3월이겠죠. 이번 이제 드디어 금년인데 양회에서 결론이 나고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라도 일부 정책들은 나올 수 있는 게 트럼프의 뭐 첫 번째 펀치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중국 정부도 이게 카운터 펀치를 낼 건지 안 낼 건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그것도 부동산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는 거래량이 그렇게 급전직하지는 않고 이제 어느 정도 하단은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일선 도시 위주, 2선 도시까지도 가능하고 가격의 상승이 있을 거냐.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 자체는 가격 올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부동산 안정화인데 그거는 그렇죠. 부동산 시장과 개발상의 어찌 보면 이제 파산을 막는 그런 거지. 네. 정책의 행간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려라는 건 어디에도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당분간은 자산 가격이 주는 이 압박은 지속이 될 것이다. 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자본시장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나올 건지도 역시 금년 1분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중국 광저우를 갔어요. 다녀오셨구나.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는 광저우 시내 한번 투어를 하고 왔는데, 네. 뭐 빌딩도 어마무시한 빌딩들 많더라고요. 뭐 상하이는 더 할 거고, 네. 그리고 당연히 사람도 정말로 많더라고요. 네. 이거 정말 저 가면 사람 없는 데만 다니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혼돈을 느낄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급여 수준은 한 대략 한국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거 아니냐고 봤는데, 시내에서 쫙 돌아보니 저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급여 수준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 그러니까 광저우 시내에 있는 뭐 아파트나 뭐 집의 가격이 꽤 높다. 특별히 신축 같은 건 굉장히 높다. 한국보다 훨씬 높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거기서 월급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 있으면 당연히 비싸게 살겠네. 이렇게 미어 터지는데 네. 어떻습니까? 급여 수준과 그 가격 수준들은? 나눠놓고 봐야죠.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다를 텐데 광주나 또 광주 옆에 있는深圳이나 이런 쪽은 결국 그 지금 하이테크 쪽하고 이제 선진 산업들, 신질 생산력 이런 쪽이 많이 있고요. 물론 뭐 상하이도 그렇고 그쪽은 활성화되어 있고 원래가 또 인구가 젊은 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젊은 지역이 이게 이런 분위기가 난다는 게 이제 광주는 제가 최근에 안 가봤는데 광주는 사실 신시가지, 구시가지가 같이 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심천은 완전히 신시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업종별로 봐야 되겠지만 높은 업종은 그쪽의 물가 대비해서 높은 업종은 저희가 딱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거예요. 이제 금융도 굉장히 높고요. 거기다 이제 항주 같은 인공지능이라든가 전자상거래가 있는 쪽도 굉장히 높았고 더군다나 이제 화웨이가 심천 광주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반계 연계 산업들, 협력사, 계열사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부가 끌고 있는 그런 산업 쪽에 몸을 담고 있는 친구들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5,400개 주식 중에서도 정부가 끌고 있는 게 몇 개냐? 2,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올려놓은 거니까 최근에 몇 년 동안 그런 쪽의 산업은 뭐 스탁 옵션도 받고 근데 참 재밌는 게 중국은 스탁 옵션에 굉장히 관대한 나라예요. 그것도 이제 일반 인식하고는 좀 다른데 뭐 대표적으로 하시는 게 화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직원 회사잖아요. 뭐 국유 회사다, 뭐 군인 회사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국유 기업이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거, 그다음에 스탁 옵션 주는 거 보면 놀랄 정도로 많이 배려를 해요. 우리 사주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주 조합 만들어가지고 주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급여 외에 나머지가 또 있다. 그런 좋은 회사들은. 근데 안 좋은 회사들은 4대 보험도 못 내는, 안 내주는 회사가 많죠. 거기서 이제 5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택 공적금 같이 해가지고 재밌는 게 중국에서 개인소득세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중국 14억 중에서 개인소득세를 내는 사람 5천만 언더일 것 같은데요. 거의 뭐 맞추셨는데 아니요 7천만. 7천만. 그러니까 개인소득세를 내는 그러니까 그럼 14억인데 노동인구가 7억이라고 하는데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그냥 일반 소득세. 7천만이면 많지 않네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급여 생활자가 뭐 2천 몇백만 될 거예요. 모두가 다 내잖아요. 개인소득세가 이제 7천만이다. 그게 통계도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매년 전 통계가 그랬고 지금은 한 1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사이에 그 최저임금이 그쪽에서는 5천 위엔 이상이어야 돼요. 시간당 임금. 월. 아니요, 월. 월 5천 위엔이니까 거의 한국 돈 지금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밑에는 세금을 아예 안 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의 3%부터 시작해서 45%까지 7단계가 있는데 금융 쪽에 있는 친구들은 45%까지 타치를 하죠. 누적으로 가서. 근데 이제 이쪽 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우리 로봇 쪽에 있는 친구, AI 쪽에 있는 친구들 이런 쪽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여기 30%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집은 도시의 집은 결국 자기의 소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지금 현재 중국에서 사라진 모습 중에 하나는 옛날에 여섯 개 지갑을 합쳐가지고서 집을 산다 이런 개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부부 둘이 하고 이쪽 장인 장모, 이쪽 우리 엄마 아빠 해서 6명이 돈을 모아서 결혼하는 신혼 부부들의 집을 사주던 게 이제 2020년 이전이었죠. 네.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집이 한 3채 있고 뭐 그 약간 좀 그 돈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왜 창업을 한다거나 제일 금기시되는 게 창업. 하지 마라. 너는 이제 우리 부모가 이제 가고 나면 다 잊게 될 거니까 그런 리스크 테이크하지 마라. 리스크 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는 거 잘 그렇죠. 쓰면서 살아라.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해서 걔들은 이제 엄마 아빠부터 월급을 받는 그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취포자가 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죠. 특히 이제 일선 도시에서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살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이 몇 채씩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옛날 공산주의 사회니까 공짜로 집을 주기 분방이죠. 공짜로 집을 주기에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 분방 제도가 사실은 지금 현재 집에 중국 전체적으로 자가 보유 비율을 92%까지 만든 배경이에요. 그거는 8년에 상업용 부동산이 생기기 전에 정부가 그때는 뭐 공무원 아니면 자영업자 둘밖에 없었잖아요. 직업이라는 게. 아니면 농민이죠. 그 딱 세 부류니까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도 여러 가지가 있죠. 직접 이제 국가 체제 내라고 하는 그 체제 내가 있고 체제 외라는 개념을 쓰는데 체제 외는 결국 공기업 뭐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그거는 이제 체제 내 가운데 있는 건데 내외 가운데 있는. 근데 이런 데 있어도 그래서 담배 인상공사 이런 데서도 집을 다 줬으니까 병원도 보내줬고 학교도 지어줘서 애들 다 거기 다녔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이 그만큼 무서운 게 해서 더 이상 분방 안 한다. 그 대신 현금으로 일부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로 내줄게라고 했고 그 다음부터는 각자 도생이 시작이 된 게 98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지금 뭐 500조 RMB가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가 된 게 불과 30년 조금 안 됐죠, 그죠? 안 된 거죠. 아직 30년 안 됐어요. 시작한 게 그 시작이 그 30년 세월 동안에 만들어진 자산의 70% 중국인 전체의 자산 70%는 부동산 그래서 형성이 된 거고 그 전에는 그냥 국가에서 준 거니까 자산은 아니었고 내 거도 아니었죠. 개별 등기가 되면서부터는 내 거 개념이 됐고 아마 장애 초기에 가셔가지고 북경에 초기에 가셔서 투자하신 한국 분들, 일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뭐 아파트 값이 1억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내외. 쌌죠. 그게 지금은 이제 1억짜리가 뭐 글쎄요 100억을 만든 사람도 있을 거고 50억이 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이제 시간은 변했는데 그 시간 사이에서 만들고자 했던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거는 조금 약간 혼돈의 상태가 지금. 정말 큰 틀로 보면 지금 중국이 WTO 체제의 세계화 편입을 한 이후에 어마무시한 성장으로 GDP 성장을 스탁 개념으로 부동산으로 환원시키면서 또 안에서 내부 저축률이 올라가면서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엄청난 시즌2를 맞이하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로 큰 에너지가 그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터질 때 그 이제 거기선 별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양이 확 그 커지는 에너지가 발생을 할 때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것과 다른 어떤 성장 모델 내지는 성장점이 폭발을 한다 그러면 근데 안 보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더 클 것 같고요.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고 보긴 하지만 그걸 어느 정도로 이제 우리가 참여를 할 거냐는 개별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는 거 보니까 두 개가 상당히 많이 뭐가 이렇게 엇갈리면서 겹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측면에 보면 아까 스탁옵션 이런 얘기 들어보면 계속 느끼는 게 중국이 한국 사람에 비해서 훨씬 상업적이고 오히려 미국이 훨씬 가깝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뭐 신재생 생산력 요즘에 이제 전기차로 대변되는 그런 엄청난 산업 발전이 있어서 이거 잘하면 정말로 이 새로운 정치 시스템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 체제가 탄생할 것인지와 이제 뭐 한번 풀이 죽고 나니 아까 부모님들이 얘기했다는 것처럼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이거 해. 그냥 안주하는 분위기. 이게 서로 교차하면서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기업가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 할 때만 해도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었죠. 그래서 창업도 그렇고 뭐 섹터별로 뭐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뭐 소위 2012년부터 인터넷 쪽도 엄청나게 이제 근데 그게 한번 싹 이제
좀 뭐랄까 찍어 누르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이제 이 정권의 지난 한 4, 5년이었다고 하면 그들도 지금은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항상 나오는 논쟁이 뭐냐면 그러니까 발전이냐 안전이냐의 문제예요. 안전을 중시할 거냐 발전을 중시할 거냐. 지금까지 외국계 투자자들이 가장 감점을 줬던 거는 우리가 거기 투자하는 거는 중국의 체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뭐 불만이 있긴 하지만 니네는 성장할 거라는 걸 보고서 투자를 했는데 그 성장이 있고 발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니네는 훨씬 더 안정 그리고 이념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더 투자 못해 그래서 자본들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그 9월 그리고 9월 26일 정치국회의 그리고 지난 12월에 있었던 중앙정치국회의 이런 데서 나온 워딩은 지금은 민생과 그리고 자본시장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발전 쪽에 이제 방점을 둔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나름대로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서 변수가 9월과 12월 그 사이에 변수가 있죠. 11월 5일에 트럼프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11월 5일 날.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여기서 일단 스탑. 그리고서 이어지는 시리얼 정책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겠다 말로만 하고 그렇죠. 있어요, 지금. 그거는 안 하겠다는 거는 저는 아니에요. 하겠다는 건데 저쪽에서 나오는 타법을 보고 하겠다. 그래서 그쪽 말로 이제 견초출초라고 하는데 네 초식을 보고 내 초식을 내릴게. 이런 말인데 그 말이 굉장히 지금 이쪽에서는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내가지고서 나중에 보니까 이거 정책 효과도 반감이 돼버리고 그런 거보다 일단은 버텼으니까 좀 더 버티고 좀 더 지켜보자. 근데 다시 돌아가서 안정과 발전에서 중국은 지금 발전이 필요한 상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성장률이 5%냐, 건강한 성장 아니거든요. 그런 반면에 또 양면이 다 섞여져 있는 게 중국에 지금 나가는 거 우리가 포커스하는 거는 사실은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서프라이즈가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쟤들 안 죽네, 꿈틀하네, 생각보다 질기네. 지난주에 오늘 제가 오다 보니까 누가 보내주셔서 봤는데 딥시크라고 하는 AI의 그 기사도 여기서 바이어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딥시크라는 회사 AI 그거 굉장히 많이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AI계의 그 핀두어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싼 거라는 얘기죠. 저가, 가성비가 엄청나다. 테무 뭐 이런 거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뭐 비교를 했는데 와 이거 뭐 미국의 100분의 1 비용을 가지고 1000분의 1이에요. 그렇게 또 표현했습니까? 100분의 1을 잘못 표현한 거예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게 왜 100분의 1이 1000분의 1이지? 그러니까 그게 딱 그것만 보면 100대 1이건 뭐 20대 1이건 뭐 50대 1이건 나올 텐데 사실은 딥시크를 안 써본 분들이에요. 딥시크의 뭐 수학적인 능력 이런 부분이 뭐 챗GPT라든가 라마라든가 이런 걸 훨씬 능가한다. 이거는 그냥 그것만 본 거죠. 딥시크는 다른 기능이 전혀 없어요. PPT도 못 만들고요.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이게 추론 모델이 그냥 추론만 하는 거예요. 계산도 하고. 근데 그것만 봐도 대단한 거는 맞아요. 근데 비교 자체를 하다 보니까 와 쟤들은 100개를 썼는데 얘들은 하나 쓰고도 이렇게 했다. 대단하다. 대단한 거 맞고요. 직원 수로 봐도 뭐 저긴 수천 명, 여기는 100명 좀 넘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역의 저 시골에 있는 항주일 거예요. 대단하지만 어쨌건 발라보면은 얘들은 그렇게 좀 특화해서 굉장히 단순한 모델로 해서 뭐 우리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고 일반 폰처럼 만들어 놓은 거고 가성비는 되게 좋죠. 근데 그 정도로 자기들이 따라가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방향 자체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토론 프로 하나 보니까 미국은 인공지능 하면은 지능을 중시한다. 근데 중국은 인공을 중시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인문학자였는데 상당히 맞는 표현. 그러니까 사람의 이 기술은 안 되고 뭐 칩도 쟤들은 A100, H100 쓰는데 이쪽은 지금 뭐 H20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저사양 가지고도 이 정도 효과를 냈다는 거는 뭔가 엔지니어링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제 개발자들의 어떤 피눈물 나는 뭐 다른 트라이들이 들어간 거겠죠. 중국은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또 다른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응용 영역이라든가 사업 모델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죠. 앞으로도. 이제 우리 신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다시 한번 되는 대목이 뭐냐면 와 중국이 대전환의 시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약간 버블기로 만들었던 그 용트림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부동산 이게 이제 금이 쫙 가면서
여기서 엄청난 훼손이 일어나고 심리적이건 뭐건 다양한 훼손이 일어나는데 이걸 다음번에 성장 동력이 바톤을 잡아서 갈 수 있느냐 겉모양으로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지만 자산 격차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네. 즉 뭐 50조 달러 때 뭐 10조 달러 때 이 자산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가 지금부터 중국 정부 당국이 어떤 지혜를 펼칠 거에 대한 그 공간이다라는 느낌 많이 드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작년 9월부터 시도했던 중국 정부가 자본시장으로서의 방향성을 돌리겠다고 하는 네. 이 흐름이 성공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근데 참 지고지난한 과정을 거칠 것 같고요. 예. 그런 반면에 또 어떤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또 한번 그 실타래 하나 딱 빼면 다 풀리는 경우가 있듯이 중국도 좀 그런 거를 기대하고 또 만들어 가려고 할 텐데 제가 볼 때 자본시장 위주로 돌아가는 거는 자본시장을 떼어놓고 봤을 때 자본시장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은 신질 생산력을 가져가는데 정부의 힘만으로 안 된다. 정부에서는 마중물은 집어넣어 줄 건데 큰 물은 시장으로부터 오는 거죠. 해외 투자자로부터 오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이게 딱 만나는 지역은 결국 자본시장, 특히 이제 네. 주식시장밖에 없죠. 네. 근데 그들이 가려고 하는 하이테크 영역, 미국의 어떤 압박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영역들은 지금 자본시장에 다 걸려 있고 그 나라의 아까 말씀드린 5천만 개가 넘는 회사 중에서 원탑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화웨이만 빼고 나면. 네. 예. 근데 화웨이에 부품을 내고 협력을 해주는 회사들도 다 심천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화웨이 개념이라는 게 애플 개념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식이라 그러면 방향은 확실히 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중국몽이라고 요즘은 안 쓰는데 그 말을 시진핑의 중국몽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 신질 생산력이라 그러면 그 장소는 시작점은 자본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신질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00개가 올라가 있다. 2,000개는 세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보다 커져야 되고 자본을 조달을 해야 되고 네. 그럼 얘들끼리 M&A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 M&A의 이합 집산의 장소가 A주 시장으로 딱 정해놨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M&A 6조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규정으로. 그게 이제 신국조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되기 위한 장소와 그리고 방향은 딱 정해놨고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시장에서 믿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아직은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마 부장님 여쭤봐 주신 이 부분인데 예. 이것은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시간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 지금은 트럼프라는 이제 엄청난 존재가 딱 나타나면서 일단 조금은 좀 시간을 더 미뤄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판단할 때는 이쪽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올릴 거 올렸고 지네들끼리 이합 집산을 하는데 국유기업들도 주력 사업 빼놓고는 다 매각하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국진 민태가 아니고 갈 길을 가. 너는 유틸러티와 이제 국가의 허리 역할을 하는 거는 이런 국유기업들이 하겠지만 주업만 해. 그 대신 부업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도 모르면서 인공지능에 조금 집어넣었던 애들 다 빠져. 그리고 일로 몰아 이런 거니까 그 일이 자본시장에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갖다 돈으로 끌어올린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결국 이게 올라갈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일단 기술로는 증명이 조금씩 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필요성도 이게 더 확실히 보이기 시작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거 아닌가 봐 이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얘들 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뭐 지나 러먼드 같은 경우도 중국을 갖다 완전히 막는 건 어렵다. 그 대신 우리가 더 빨리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증명은 하고 있는 게 시장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여기서는 이제 UAM이라든가 뭐 이비톨로 대표되는 저공 경제 이런 게 중국에서 핫하거든요. 광주 쪽도 지금 엄청나요. 네. 얼마 전에 가신 쪽도 션전 같은 경우도 이비톨 스테이션을 갖다가 금년 안에 뭐 1,200개를 만든다 뭐 이러고 그다음에 지난 12월 27일 날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죠. 국개위 산하에 그 저공사라고 하는 국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서는 이제 앞으로 그런 저공 경제를 만들어가는. 근데 그것도 자본시장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 항공사 위주 군수 산업들이 많이 거기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군수 업종 외에 지금 이항 같은 그런 회사들이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건 사업은 중국에서 제일 막 크게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3층 다 발급하고 뭐 시험 비행은 다 끝났고 이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여행지부터 시작해서 도심에서 이제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뭐한 3, 4년 지나고 나면은 저희가 출장 갔을 때 그런 거를 타보지 않을까 실제로 막히는. 근데 그게 제가 볼 땐 대표적인 앞으로 중국을 이끌 수 있는 내수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정원 경제는 그 도시 내에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내수잖아요. 네. 거기서 일어나는 인프라, 이게 이제 신형 인프라고 여기에 인프라를 까는 것도 자본시장 쪽에서 조달을 하거나, 근데 그 마중물 효과는 이제 그 지방 정부의 특수채 발행을 해서 걔네들이 일부 대고 나머지는 조달해서 하고 뭐 이런 네네. 자본시장의 스토리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예.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의 압박은 자본의 힘으로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어떤 식으로 압박하든 네.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자본시장에 힘이 있으면 물리 뚫고 나갈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하나 걱정인 게 소위 말하는 공동부유로 대표되는 자본의 힘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중국 당국이. 네. 지난번처럼 사실 뭐 중국 사람들 보니까 이 알리바바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중국에 사시는 분들은 야 이거는 뭐 그냥 약간 기생 느낌이지 뭐 이런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본이 힘을 가져서 마치 지난번에 마윈이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자본의 힘이 국가를 제어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건 과연 미국이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이제 오히려 민간한테 국가가 딸려 들어가는 정도 수준이니까요. 뭐 우주선이나 이런 것도 보면 과연 중국 정부 이걸 허용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게 결국은 그 모델도 결국 이제 안정이냐 발전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본이 국가의 안정, 이제 이런 뭐 어떤 뭐 정권의 안정 이런 부분을 해친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각으로 봐도 불편할 때가 있죠. 우리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재벌 뭐 이런 시각이 있듯이 그쪽에서는 조금 더 그런 어떤 톨러런스가 낮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가 사실은 민간 기업이 헌법에도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그쪽에 이제 회사법이라든가 상법에서 다 그런 민영 기업을 보호하게끔은 되어 있어요. 안 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안 보이게 뭐 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들으셨겠지만 이제 민영 기업 촉진법이라는 게 지금 초안이 설정이 돼서 이제 금년 3월에 아마 통과되고 나면 시행이 될 텐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그런 어떤 정책의 급변에 의해서 민영 기업들이나 산업이 쇼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뭐랄까 방어 기제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느리지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는 중국 사회 전체가 아까 이제 제도 비용, 체제 비용 말씀드렸지만 78년 이전 그리고 90년대까지와 비교했을 때 지금 그쪽의 체제,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거는 저는 물이 되게 많이 빠졌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우리가 느낄 때 그쪽에 있는 탑에 있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스탁 옵션, 그다음에 부동산, 그리고 임대 소득, 뭐 이런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원래 교조주의로 따진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걸 다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기업가들의 어떤 부의 축적 이런 부분도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2% 바뀔까, 2% 뒤로 뭐 백도 할까 이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를 뒤집을 만한 그런 정치적인 정당성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되 서로 이제 레드라인 그어놓는 거죠. 선만 넘어오지 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외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중국 가면 다 뺏기고 뭐 돈도 못 빼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고정관념도 있고 인식 차이도 있는데 그 점도 중국은 지금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거는 자본시장에서 볼 때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뒤로 가는 변화가 아니고 뭔가 앞으로 가는 변화라 그러면 그게 이제 에너지라고 볼 때는 저는 계속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금년이 그 변화의 시작인 것 같아요. 시진핑이 안 변했지만 사람은 안 변했지만 그 사람의 인식이 변했기 때문에 그 인식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깨진 게 정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도 나와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올릴 거 올리고 내릴 거 내리고 방어할 거 방어하고 보호할 거 보호해라. 예. 그래서 올릴 거 올려라. 그게 뭐냐면 재정적자를 올리고 특별국채 더 발행해서 예. 상한에 올리고 내릴 거 내려라. 지준하고 거기서는 이제 수황장이라 그래서 지준하고 금리 내려줘서 부담 덜어줘라. 네. 방어할 거 부동산 폭락하는 거 방어하고 미국으로부터 오는 그런 거 방어하고 보장할 거 뭐냐? 민생 보장하고 노후 보장하고 아이 낳는 거 잘 낳게 보장해주고 네. 그래야 국가가 산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거보다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 공동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근데 지금 싹 들어갔고 네. 그런 상황에서 테크 안 되니까는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되는구나. 테크 살려야 돼. 테크 살리려면 뭘 해야 돼? 정보만으로는 안 돼. 돈 네. 빠지고 기금 뭐 반도체 기금 뭐 63조 만들어 가지고 해봐야 처음에 1기, 2기에서는 뭐 이제 부정부패 때문에 날아간 돈 많고 네. 3기 작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제대로 해가지고 결과값이 나오고 있는 게 창신 반도체 DDR5 같은 거 만들어내고 네. 그다음에 양쯔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제 저 낸드 네.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AI 쪽에 여러 가지 성과들 날아다니는 이 이비톨 같은 것들 보게 되고 하면서 로봇 미국에서 만들면 5만 달러인데 거기서 만들면 2만 달러면 똑같은 거 만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은 중국하고 로봇에서 이제 이런 콤비네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학자나 뭐 이코노미스트들의 판단인데 그런 것들의 변화의 인식이 뭐냐면 미국은 트럼프가 들어와서 2.0이 시작이 됐고 근데 미국도 그 당시와 상당히 다른 상황이고 네네. 1.0하고 중국은 정권은 안 바뀌었지만 네. 기존에 올라가던 보고 라인에서 보고 라인이 교체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네. 시진핑이 9월 24일, 26일 날 확 바꿔가지고서는 야 이제는 아닌가 봐. 이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행간에 느껴지는 거는 그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정책. 네. 혹자는 얘기해 180도는 아니지만 30도는 바꿨다. 그 큰 배가 30도 바꾸면은 시간 지나다 보면은 서쪽으로 가던 게 동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지금 한국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 한국에 갔던 것 중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가 한국이 민간과 공공의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너무 잘 됐다. 예를 들자면 의료보험이라든가 네. 그다음 지하철, 그러니까 교통 시스템, 네, 네. 상하수도라든가 뭐 이런 그 공공 시스템은 국가가 딱 잡아서 지출을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고 네. 반면에 이제 민간 기업들은 민간 기업 알아서 하게 네. 하는 건데 중국이 이거를 잘 잡으면 이거 정말 무서워지겠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오히려 스탁옵션이나 이런 자본에 대한 개념이 더 미국을 닮아가고 있는 흐름과 실질적으로 중국 인민들은 그런 생각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민간 경제 역동성은 이거 잘못하면 한국은 여기서 너무 그립을 꽉 잡으려고 하니까 금융이나 이런 쪽에서 역전되겠구나. 이건 잘못하면. 뭐 그런 반면에 또 중국의 문제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되게 많고 여전히 뭐 부정부패가 뭐 누가 부정부패 뭐 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각 산업별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네. 또 뭐 거기도 양극화 문제는 되게 심하죠. 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게 많지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중국에 100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101개가 있다. 네. 그리고 그 101개 중에 한 개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나중에는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방적인 그런 중국에 대한 이게 전면 부정 이것도 문제고 네. 전면 긍정도 문제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뭐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협중 아니면 친중이냐 예. 아니죠. 그러니까 예. 중간에도 있는 거고 중간지대가. 그래서 이제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입장에서는 지난 4년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국 정부 예. 입장이나 중국 사람들. 저도 코로나 때 거기서 200일을 200끼를 집에서 먹었거든요. 이제 아파트 안에서 200끼를 이제 집사람하고 아이 막내가 이제 고3이었을 때인데 고3이 학교를 못 가니까 굉장히 뭐 고통스럽더라고요. 애도 그렇고. 예. 그 과정을 겪으면서는 이게 정말로 엄청난 체제 비용을 우리가 몸으로 때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저뿐이 아니었을 거예요. 상해 막혔던 2,600만 원 다 그랬을 텐데 네. 끝나고 나서도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남아있죠. 스카 이펙트가 분명히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부동산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 기업가들의 어떤 이 리액션에도 반영이 돼서 싫어 나 갈래 뭐 이렇게 되는 근데 그런 것들의 치유의 과정이 있다 그러면 저 나라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는데 뭐 수천 년 역사 동안에
그 왕조는 24번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중국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처럼 이제 민중들이 정부와 결을 달리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이게 이제 민초들의 핵심적인 어떤 생명력이라 그러면 저축률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또는 저축에서 빼가지고서 다른 뭐 투자를 할 때도 저희가 작년 9월, 10월, 8일까지 봤지만 그 돈의 힘은 정말로 할 거 없을 때는 그냥 쟁겨두지만 할 거 있을 때는 또 빠져나오는. 왜냐 지금 상황은 그렇게 급하게 가서 한 달, 두 달 이어졌다 그러면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럼 그게 더 겁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오히려 거기서 숨고르기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옥석 가리고 빠질 거 빠지고 그때는 아무거나 다 올라갔던 시절이라 그러면 시장이 아까 말씀한 지수가 뭐 50%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도 겪어야 되지만 그래서 난 그래서 중국 안 봐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그 과정에서 또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고 저희처럼 또 딜리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보시죠. 뭐 중국은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밌는 것도 많아요. 오늘 신 대표님 이렇게 만나 뵈가지고 저희 정말 궁금하고 답답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이 풀려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궁금증은 끝도 없지만 자주 모셔서 자주 듣는 걸로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깜짝 놀랐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중국 자본시장연구소의 신용관 대표님 그리고 유튜브 상하이 클래스입니다.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면 유튜브 상하이 클래스에 가시면 신용관 대표님의 더 깊은 인사이트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신용관 감사합니다.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